바다는 흐른다. 바다는 파도와 태풍, 밀물과 썰물에 의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다. 바다의 흐름은 변화무쌍하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뒤집히면서 새로운 것들을 실어오고 또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한다. 이 엄청난 에너지가 바다를 살아 숨쉬게 한다. 그러나 바다의 흐름은 항구에 이르러 차단된다. 배의 안전을 위해 쌓은 방파제가 해류마저도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다. 방파제가 가둬놓은 항구의 바다. 흐르지 못하는 항구의 고인물은 더 이상 바다가 아니다. 항구가 생명을 되찾기 위해 해류는 흘러야 한다. 동해바다를 막은 긴 방파제가 버티고선 동해시 묵호항. 묵호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징어잡이 항이다. 취재팀이 이곳을 찾은 것은 2001년 8월. 고기잡이가 한창일 이 시기에 어선 대부분이 항구에 정박해 있다. 어민들은 한창 시위 중이었다. 그런데 어민들의 주장은 뜻밖이다. 누구보다 어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파제를 더 이상 쌓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동해시 선적을 본 전 어민들은 무분별한 방파제 연장 공사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인 묵호항이 죽어가고 있기에 묵호항의 수질이 개선... 그렇다면 묵호 어민들은 방파제의 연장 공사를 왜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 묵호항 방파제가 연장 공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 1998년. 불어나는 선박의 저반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비좁은 부두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약 1km이던 기존 방파제는 300여 미터 연장돼 무려 1450m. 동해에서 가장 긴 방파제가 될 예정이다. (1450m에) 달하는 긴 방파제는 항구를 흐름이 없는 잔잔한 호수로 만들어버렸다. 어민들은 바로 이 방파제 연장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항내 수질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주장한다. 이젠 더 이상 활어를 담글 수 없을 만큼 항내의 물이 썩어버렸다는 것이다. 묵호 축구항 공사를 연장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그 연장 공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20m, 30m, 50m, 70m 이런 식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한계점에 가서 묵호항의 항 안에 있는 물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고인물처럼 이제 썩어 들어간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나빠진 게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아주 급격히 나빠졌어요. 활어 선박의 물은 신선한 물로 계속 갈아줘야 한다. 그러나 항내 수질이 나빠지면서 묵호항에선 활어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는 활어들로 풍성하던 묵호항에선 이제 죽은 고기들만 취급하고 있다. 하루 30대씩 줄을 잇던 활어차들도 아예 발길을 끊어버렸다. 활어차가 끊긴 부두엔 인근 횟집의 리어카들만이 소규모로 출입할 뿐이다. 리어카엔 산소통을 매달고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하지만 항내수에 담근 활어는 얼마 못 가 죽어버린다. 하나만 더 오면 된다.
묵호 어민들은 이 모든 죽음의 원인이 방파제 연장 공사 때문이라고 말한다. 화로라는 그 사업이 사한 걸 몽땅 잡아가지고 살려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바다에서 들어올 때는 축강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다 살아가 들어와요. 축강 안에만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오니까 전부 다 그 내버리는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죽어가지고 다 건져가지고 팔면 그거 살렸으면 한 두름에 예를 들어 3만 원, 2만 원 받을 걸 갖다가 죽어가지고 오면 3천 원, 4천 원도 받으니까 그게 경비도 안 나오죠. 묵호항 바닷속. 부두벽에 붙은 다시마는 따개비와 유령 멍게가 잔뜩 들러붙은 채로 썩어가고 있다. 유령 멍게도 대량으로 번식하고 있다. 파도에 쉽게 쓸려나가는 유령 멍게는 파도가 강한 동해안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종이다. 그런 유령 멍게가 어느새 묵호항을 잠식하고 있다. 우리가 그 항구를 건설할 때 이제 파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쌌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일단 물의 순환이 바뀌죠. 순환이 바뀌고 또 옛날에 육지로부터 내려갔던 물들이 옛날에는 확산이 됐는데 확산이 안 되게 됩니다. 고이게 되죠. 그러면 결국 뭐냐? 그것을 좋아하는 생물들이 찾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거기 살던 생물들은 그 환경이 아니니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또 하나의 환경이 되는데 묵호항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그 유기오염이 진행되는 그런 전형적인 항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모습은 아니죠. 바다는 끊임없이 흐른다. 바다의 흐름을 만들고 바다를 살아 숨쉬게 하는 원동력. 그것은 파도가 있어 가능하다. 파도는 엄청난 에너지로 바닷속 오염물질을 희석시킨다. 그리고 먼 바다로 쓸고 나간다. 바다는 파도로 인해 다시 깨끗해진다. 파도가 깨지면서 수중에는 엄청난 산소가 녹아들어간다. 이 산소가 바다를 숨쉬게 한다. 이 파도를 견디면서 파도와 함께 바다 생명은 살아간다. 이 파도를 차단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파도만 차단하면 되는데 이것이 그 이전의 환경을 쭉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던 흐름까지도 차단을 해버리니까 항구 안에 방파제를 만들어서 흐름이 차단되고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썩게 되고 이 썩은 물이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차단하고 항구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전에 그 자연의 흐름을 살려줘야 되고. 묵호항 방파제 바깥쪽. 이곳에선 살아있는 바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안반 위로 파래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크고 작은 파도를 견디며 살아가는 파래는 다양한 생명들의 텃밭이 돼준다. 파래를 뜯어먹으며 살아가는 파래새우는 7수의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생물이다. 이 작은 생물은 다시 물고기의 먹이가 된다. 이렇듯 깨끗한 바다에선 숱한 바다 생물들이 끝없이 태어나고 또 자란다. 청정해역 동해안의 또 다른 항구 주문진. 주문진항 역시 1km가 넘는 긴 방파제가 놓여 있다. 주문진항의 방파제는 지난 20년 동안 계속 연장돼 길이가 4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 주문진항은 국내 최악의 오염항으로 알려져 있다. 주문진항 내 바닷속.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깊은 어둠 속 사막과도 같은 황량한 모습이다. 물살의 흐름이 완전히 정지된 바닥엔 육지에서 흘러든 토사와 유기물이 가득 쌓여 썩어가고 있다. 바닥에 뻘을 들추자 썩을 대로 썩은 뻘이 시커먼 모습을 드러낸다. 썩은 퇴적층의 깊이는 무려 80cm나 된다. 항해로 흘러가지 못한 퇴적물이 쌓이고 썩어간 것이다. 깊게 쌓인 퇴적층 곳곳에선 죽음의 가스인 황화수소 기포가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엔 주문진항 방파제의 바깥쪽 바다의 모습을 살펴보자. 방파제를 사이에 두고 주문진의 바다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일급수에서만 사는 잘피가 무성한 해저숲을 이루고 잘피 군락 사이로 양미리가 무리를 지어 다니고 있다. 잘피밭은 먹이가 풍부해 망상어 등 물고기들의 좋은 서식처가 된다. 산호 주변에 주로 서식하는 배도라치. 배도라치는 특히 조류의 흐름이 좋은 곳에 알을 낳는 습성을 갖고 있다. 흐름이 살아있는 주문진항 바깥 바다에선 해저숲을 찾아와 산란하는 물고기들 덕분에 시어떼들이 눈꽃송이처럼 흩날리는 장관이 펼쳐진다. 하늘에서 본 주문진항. 방파제를 사이에 두고 바다는 엄청난 대조를 이룬다. 무작정 방파제를 연장한 결과다. 애초 300m에서 출발한 주문진항의 방파제가 그 4배인 1.2km로 늘어난 것은 저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 20년 사이 작은 포구이던 주문진항이 대규모 어항으로 커지면서 100여 척이던 배가 600여 척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방파제를 끊임없이 늘려왔지만 배를 댈 만한 저반 시설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네, 주문진항은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조그마한 소항구였습니다. 배 척수도 적었고, 그래서 그 축강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고 조금 이렇게 아담한 이 소항포구였는데 세월이 점차 흐르면서 선박이 자꾸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항구는 좁고 이래서 축강을 자연히 이제 그 길게 나가게 됐는데 지금 현재 축강이 너무 길게 나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됐나 그러게 되면은 물이 순환이 안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항내 그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른 아침 주문진항에선 방파제 밖을 서성이는 어선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선박이 많아지다 보니 입항할 차례까지는 보통 서너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항내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항 밖을 오가는 이유는 썩은 항내수에 활어를 담글 수 없기 때문이다.
고기를 산채로 팔기 위해선 항 밖에서 물을 갈아 담으며 입항을 기다려야 한다. 오늘 아침에 몇 시간 기다리셨습니까? 한 3시간 기다렸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예,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안에서 안 기다리시고 왜 바깥에서 기다리십니까? 항구에 물이 오염이 되고 이러니까 물 이제 수온도 낮고 이런데 좋은데 찾아다니면서 물 교환도 해가지고 이래서 항구에 들어와야 됩니다. 바깥에서 깨끗한 물을 담아서 예, 들어와야 예, 예. 약 3시간, 4시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항 밖에서. 그래 저반 시설 문제로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활어를 다루는 작업은 촌각을 다툰다. 하지만 갈수록 저반 시설은 부족하고 항내수는 날로 썩어가는 악순환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흐름을 상실한 바다가 썩어가는 현상. 그것은 비단 동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해는 사정이 좀 더 심각하다. 좁고 긴 병목 형태의 마산만. 그 입구에 소모도라는 작은 섬이 있다. 폐쇄적인 구조의 마산만은 한 번 오염되면 저절로 정화되기 힘든 악조건을 갖고 있다. 여기에 오염을 더욱 가중시킨 것이 소모도 매립이다. 엄청나요 조류가 세고 요 마산에 내만에 들어오는 물은 거의 다 요리 들어가고 저리 흘러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로 물이 많이 들어왔는가 보죠. 매립 전까지 소모도 앞바다는 먼 바다에서 들어오는 거센 해류의 물길이었다. 이 물길은 마산항 깊숙이 들어가 그곳의 오염을 쓸고 나갔다. 물이 진짜 물이 참 잘하거든. 그런데 이 소모도 물길이 막힌 것은 지난 98년 육지와 소모도 사이의 바다를 메워 10만여 평의 해군 기지를 조성하면서부터다. 어느 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해군에서는 저 소모도 다리를 전체적으로 매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한 그 지역으로는 물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시면 방파제를 거의 한 1k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방파제까지도 또 저리 막아놓고 있으니까 넓은 거제도 아니면 더 먼 데서 들어오는 외해 물들이 마산만으로는 좀 들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해 맑은 물들이 들어와야 거기에 고기도 따라 들어올 것이고 뭐 플랑크톤 그렇지 않으면 또 조개에 발생되는 유생 같은 그런 것도 들어올 건데 일절 지금 뭐 맑은 물이라고는 구경할 수 없는 마산만이 되다 보니까 고기는 자연히 살 수가 없는 곳이 됐고 우리 어업인들 역시도 우리 지역에서는 고기 한 마리 잡을 수도 없고. 소모도 근처에는 매립 전까지 소모도 물길이 얼마나 거셌는가를 알 수 있는 마을이 있다. 일명 똘똘개 마을. 하지만 이제 똘똘개라는 이름은 그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다. 요 수로를 따라서 이 마산 내만을 엄청나게 센 조류가 흘렀습니다. 그래가 이 마을이 옛날부터 이 똘똘개라고 그랬습니다. 이 수로 따라 물이 얼마나 흘러된 돌이 똘똘 굴 가니까 옛날 사람들이 똘똘개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마산 내만이 조류를 이 수로를 막다 보니까 마산 내만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마산 내만에 고기니 뭐니 생태가 모든 게 파괴가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매립 이전 먼 바다에서 마산만으로 흘러든 바닷물은 소모도를 양방향으로 통과하면서 급류를 형성했다. 이 급류는 똘똘개 마을을 지나 마산항으로까지 진입했고 마산만의 오염을 쓸고 나갈 수 있었다. 이 물은 다시 먼 바다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천연 정화 시스템이 매립으로 사라진 후 소모도 양방향으로 흘러들던 바닷물은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오게 되고 마산항으로 진입하면서 힘과 속도마저 잃게 된다. 이때 속도를 잃은 바닷물이 밖으로 나갈 무렵 또 다른 밀물이 들어온다. 두 조류는 만 안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정체되고 썩어간다. 바닷물이 썩어버린 결과는 똘똘개 마을 근처의 갯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굴과 바지락, 온갖 조개들로 가득했던 갯벌은 바다를 막으면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했다. 썩은 갯벌엔 온통 죽은 조개들만 가득할 뿐이다.
좋은 게 있는데 요 안에 보면은 보이 새카맣습니다. 여기 전부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주고 뿌리면 그 옆에 그냥 바다 그 물 조루하는 대로 막아 뿌리고 나는 거네. 조루가 안 되는 거네. 안에 이 개구석 쪽은 이 물 소통이 안 되는 거네. 물이 자연적인 막 오염이 돼갖고 통과가 안 되는 거네. 자연적 그래 이것만 소모도 맞고 나서는 도통 그만 이거 반지락이나 막 모든 막 어패류가 전부 다가 이거 막 영숙면입니다. 숙면. 10만여 평의 새 땅을 얻으려 바다를 막은 대가가 마산만 전체의 죽음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남해군 미조항은 독특한 방파제를 통해 바닷물의 흐름을 살려낸 항구다. 미조항 방파제는 다른 방파제와 달리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방파제의 구멍을 뚫은 것은 멸치털이로 인한 극심한 오염 때문이다. 미조항은 파도가 잔잔해 배를 대고 멸치를 털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해마다 멸치철인 3월 초부터 7월 말까지 매일 남해 일대 어선 7, 80여 척의 멸치를 털기 위해 미조항으로 몰려든다. 문제는 멸치털이가 끝난 후의 찌꺼기들. 젓갈용 멸치는 털어낼 경우 몸통의 반 이상이 찌꺼기로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이제 한참 성역이 되면 말도 못합니다. 물이 핏물이 막 멸치 막 핏물이 바로 막 아저씨들 안 봐서 그렇지만 말도 못합니다. 오직 해야 막 주민들이 떠들고 해당께는 방파제 구멍을 안 냈어. 오염을 참다 못한 미조항 주민들은 지난 97년 수협의 건의에 기존 방파제를 걷어내고 새 방파제를 설치했다. 아래 위 15개씩 30개의 대형 통수구를 뚫은 이른바 유공 방파제다. 유공 방파제 설치 후 극심했던 오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다. 그렇다면 이 통수구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2층으로 뚫린 통수구 속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떠밀리고 있다. 이것은 바닷물이 흐르고 있다는 의미다. 예상외로 통수구를 통과하는 물살은 매우 빠르다. 사람도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다. 여기 흐름이 좀 느껴지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금 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자꾸 몸이 흘러가요. 흐름이 있는 편이네 그러면요. 예. 뚫기 전에는 이렇게 물 소통이 많이 안 됐는데 뚫고 나니까 물 소통은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항구 안팎의 물을 소통시킬 정도의 흐름. 그것은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갖고 있을까? 우리는 밀물대와 썰물대, 방파제를 통과하는 바닷물의 속도를 측정해봤다. 측정 결과는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의 빠른 속도다. 초속 151cm, 즉 1초에 1.5m 속도로 바닷물이 통과한다. 그렇다면 통수구를 통과한 바닷물은 항내를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가? 우리는 부표를 띄워 바닷물의 이동 경로를 알아보기로 했다. 밀물대 외항에서 13개의 부표를 띄웠다. 외항에서 출발한 부표들은 내항 쪽을 향해 일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부표들은 내항 깊숙한 곳으로까지 진입, 한 바퀴를 도운 다음 다시 통수구 쪽을 향해 이동했다. 13개의 부표들은 모두 통수구를 통해 방파제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러한 부표들의 움직임은 바로
방파제 사이로 바닷물이 활발히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밀물 때 먼 바다에서 초속 1.5m의 바닷물이 밀려 들어온다. 바닷물은 항구 전체의 수위를 높여주면서 항내의 오염물을 씻어낸 다음 통수구를 통해 먼 바다로 빠져나간다. 썰물 때 해류의 흐름은 반대 방향이다. 해류는 통수구를 지나 항내를 거쳐 항외로 빠져나간다. 결국 하루 2차례의 밀물 썰물 때마다 미조 항내 오염물이 밖으로 쓸려나가게 된다. 미조항의 조류 특성은 밀물 때에 항구로부터 들어온 물이 항내를 돌아서 통수구 부분으로 빠져나가고, 또 썰물 때에는 거꾸로 통수구를 통해서 들어온 물이 항내를 통해서 다시 항구부로 빠져나가는 아주 독특한 조류 순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류 순환 특성은 일반적으로 다른 항만의 경우에 항구부를 통하든 통수부를 통하든 한 번 들어왔다가 다시 썰물 때 한 번 나가는 그 유동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조항의 경우에는 밀물 때도 한 번 오염된 물을 섞어서 밖으로 내보내고, 썰물 때도 다시 한번 섞어서 내보내는 아주 양호한, 그러니까 한 조석 주기에 2번씩 해수, 오염된 그 항만의 물을 외해 쪽으로 희석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립수산과학원 강창근 박사팀과 함께 미조항 안팎 바닷물의 용존 산소량을 측정해 보았다. 먼저 항해 바닷물의 용존 산소량은 7.87 ppm, 매우 양호한 상태다. 이번에는 항내 바닷물의 용존 산소량을 측정해 보았다. 항내 바닷물의 용존 산소량은 6.59 ppm, 항해 바닷물과 거의 같은 높은 수준이다. 미조항의 경우 강 안팎의 5개 지점의 용존 산소량을 측정한 결과 항내 용존 산소량은 항해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방파제 통수구를 통해 들어온 먼 바다의 물이 항내 바다에 고르게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 흔히 외양에서 정상적인 수질을 보이는 수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용존산소 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높은 농도의 용존산소를 보이는 것은 바로 저런 구멍 뚫린 방파제를 통해서 다량의 외양수가 그 항만 내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조항 항내 통수구와 지금껏 들여다본 여느 항구의 바닷속과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진다. 30개의 방파제 통수구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다. 물이 맑아 햇빛이 바다까지 통과하고 햇빛을 받아 무성한 해조숲이 어린 물고기들을 키워내고 있다.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미조항 항내 바닷속의 모습. 그것은 같은 방파제라도 바닷물의 흐름을 살려놓는다면 항구도 생명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조항에 유공 방파제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은 항구 앞에 있는 조도라는 섬 때문이다. 조도는 항 입구를 가로막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파도를 차단해준다. 따라서 방파제에 구멍을 내더라도 항구 안으로 큰 파도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바다가 미주항과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남해안의 경우 많은 섬과 만으로 이루어져 파도가 자연적으로 차단된다. 반면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순하고 섬이 없어 높은 파도가 그대로 해안에 닿게 된다. 따라서 동해안에 미주항과 같은 유공 방파제를 설치할 경우 구멍을 통과한 엄청난 파도에 의해 항구의 배는 전복되고 말 것이다. 동해의 경우 높은 파도는 막으면서도 해류는 흐르게 하는 특수한 방파제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동해안의 여건에 맞는 이른바 해수교환 방파제를 개발 중이다.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약 13억 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이 방파제는 빠르면 올해 안에 주문진항에 설치될 예정이다. 말 그대로 해수교환 방파제는 높은 파도를 막으면서 항 안팎의 해수는 서로 교환시키는 방파제다. 이 방파제의 핵심 원리는 높은 파도를 한 번 걸러주는 장치와 방파제 속에 묻은 수로다. 이 수로를 통해 외해의 물이 항내로 들어오게 된다. 방파제의 일부를 잘라낸 다음 그 속에 수로를 묻는다. 방파제 앞부분에는 강한 파도로 넘어온 바닷물을 모을 수 있는 장치, 즉 원류제를 설치한다. 파도가 칠 때 원류제 속에 물이 담기면 이 물은 방파제 속에 설치된 수로를 통해 항내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 원유제 속의 수위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이므로 물은 역류되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든다. 결국 한 방향으로 흘러든 물은 항내 깊숙한 곳으로까지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항 전체의 물이 교환되는 데는 약 2주가 걸린다. 물은 교환시키고 파도는 막아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킬 수 있다. 주문진항은 항내 수질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고 색깔도 상당히 나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한 20m 정도를 설치를 하면은 그 항내에 고여있는 물이 지금 한 100만 톤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60배 정도까지 이르는 해수를 1년 내에 유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내를 상당히 저희가 잘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완만한 흐르는 항으로 만들어서 항내 수질이 개선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수 교환 방파제가 설치될 주문진항. 그렇다면 해수 교환 방파제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문진항의 모든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주문진항 곳곳에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그대로 흘러들고 있다. 주문진에는 하수 처리장이 없어 하수가 100% 그대로 바다로 흘러든다. 여기는 일반 오폐수하고 공장에서 유출되는 그 오폐수가 많이 나온다 봐야지. 그럼 공장 오폐수도 바로 이 항내로 예, 공장 오폐수가 지금 항내로 유입되는데 현재 전국 항구의 실제 하수 처리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이다. 아무리 흐름이 살아있어도 바다의 자정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유공 방파제를 설치한 미조항도 바로 그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중이다. 미조항 부두 벽면. 멸치 기름때가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다. 멸치를 턴 후 바람에 밀려든 멸치 찌꺼기가 벽면에 붙어 두텁게 쌓인 결과다.
또 다른 어민이 안내한 곳은 항내 바닷속에 두텁게 쌓여 있다는 이른바 멸치 무덤. 아까 12m 8m, 9m, 8m, 9m. 이게 지금 이제 멸치턴 자리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9m. 보통 한 12, 13m 나와야 되는데. 아까 12m, 13m 나왔는데 거의 한 2m 내지 3m 정도가 이렇게 묻은 게 됩니다. 멸치를 터는 부둣가 바닷속. 바닥에는 멸치 비늘이 가득 쌓여 있다. 잘 썩지 않은 멸치 비늘이 오랜 세월 쌓이면서 무려 2, 3m 높이까지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다. 바닷물이 아무리 흐른다 해도 이미 안쪽 깊숙이 쌓인 것까지 쓸어내지는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멸치 무덤이 있는 퇴적층을 채집했다. 그런데 물을 걸러내고 나자 새까맣게 변한 멸치 비늘만 남을 뿐 정상적인 뻘은 한 줌도 찾아볼 수 없다. 멸치 비늘로 이루어진 퇴적층에서 단 2종의 저서 생물을 찾아냈다. 얼굴 갯지렁이와 실타래 갯지렁이다. 이들은 오염이 심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대표적인 오염 지표종이다. 방파제에 구멍을 뚫어 바닷물의 흐름을 살리는 최선의 배려로도 항구는 되살아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는 인간의 적극적인 실천을 전제로 한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항구의 심각한 오염을 경험한 나라다. 일본 홋카이도 동부의 우라카와 항. 지난 1950년 화물을 취급하는 지방 어항으로 출발한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극심한 오염에 시달렸던 항구다. 취재팀이 우라카와 항을 찾은 것은 2001년 10월. 우라카와 항은 연어잡이가 한창이다. 어민 대부분이 노인이지만 우라카와 항의 해산물은 홋카이도를 비롯 일본 전역으로 공급된다. 우라카와 항 역시 1500m에 이르는 긴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앞으로 200m를 더 연장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하지만 이 항구는 오염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 밖에서도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일 만큼 우라카와 항은 맑고 깨끗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항구에서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항내 양식장은 방파제 안쪽 일부 구간에 설치되어 있다. 현재로선 적은 규모이지만 앞으로 방파제를 연장해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현재 20여 명의 우라카와 어민이 항내 양식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로 도다리 등의 넙추류를 양식 중이다. 항내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양식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비결은 해수교환 방파제다. 방파제 앞에 원류제와 통수구를 설치해 바닷물이 항내로 유입되도록 했다. 우라카와 항이 해수교환 방파제를 설치한 것은 지난 94년. 구멍을 뚫어 신선한 바닷물이 항내로 유입되게 한 것이다. 용존 산소량 또한 매우 높다. 7.3 ppm. 아주 건강한 상태를 나타낸다. この港はですね、外海からこの中につながってる穴と
港の方からつながってる穴とでもって1日にここの水が7回こうきれいになる予定で作られてるところなんですよ。それでここの中で魚を育てて餌やって育ててという結果では病気にも全くかかんないですし、大変水もきれいですし成功してると思ってます。 항내 바닷속 또한 매우 맑고 깨끗하다. 놀랍게도 우라카와 항 바닷속에선 미역을 비롯한 다양한 해조류가 자라고 있다. 바닥 또한 깨끗한 모래벌이다. 모래벌 곳곳엔 다양한 생명들이 털을 잡고 살아간다. 이런 건강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우라카와 항은 살아 숨쉬는 생명항이다. それはですね、近頃漁民の方々皆さん高齢化になられましてかなり進んでおると。で若い方々の従事する方々がだんだん減ってきているという実情がありまして、かつまたですね、外での、魚の漁獲量というのはかなり厳しい形で制限されているという実態がありまして、そういうことを踏まえてですね、魚を作り育てる漁業という観点からですね、こういう施設をまず設けたことが一つと。 우라카와 항이 생명항이 된 데에는 해수에 완 방파제 못지않은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 우라카와시의 주민수는 16,000여 명. 그 비결은 바로 하수 처리장에 있다. 이 도시의 생활 하수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이곳 폐수 처리장으로 모인다. 하수 처리장은 지난 1983년 우라카와 항의 오염이 최악의 상황일 때 만들어졌다. 그물망 같은 하수 관로를 통해 100% 이곳으로 모인 하수는 미생물에 의해 처리된다. 단 한 방울의 하수도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것이 하수 처리장의 목표다. そうした中で生活用の排水これらはほとんど 100% が流入を抑え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の中で校内に流れ込んでいるのは雨水だけというような状況にございます。 정화 처리를 거친 방류수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맑고 깨끗한 상태다. 방류수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1ppm 이하의 1급수다. 港が汚れるということは将来海全体を汚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もなろうかと思います。そうした中で、漁業生産活動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ますし、さらには、取れる魚の付加価値につきましても心配され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そ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当然にして、その月は住民に返ってくるわけでございますから、この下水道処理が大事だということで町の重点施策として進め 우라카와 항에는 깨끗한 항내수를 이용한 또 다른 시설이 있다. 육상 축양장이다. 먼 바다에서 잡아온 고기들과 항내 양식장에서 키워낸 고기를 일시 보관하면서 출하를 준비하는 장소다. 수확한 고기들은 이렇게 산채로 보관해둔다. 전체 해산물의 수확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출하 시기와 가격 조절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상 축양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맑은 항내수가 있어 가능하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어업 인구와 수시로 변화하는 바다 사정에 대비해 현재 일본의 많은 항구들이 이러한 항내 축양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맑은 항내수를 이용해 치어들도 키워낸다. (20년) 전까지 우리나라 못지않은 오염에 시달렸던 우라카와 항구. 하지만 각국에 따라 항구의 오염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으며 생명항으로 복원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라카와 항은 보여주고 있다. 지금껏 항구는 그저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키면 되는 장소로 여겨졌다. 그러한 인식들이 무분별한 방파제 쌓기와 처리되지 않은 하수의 무단 방류를 불러왔고, 그 결과 전국 150여 개 항구는 병들었다. 이제 병든 항구는 바다 전체와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항구가 건강하지 못할 때 바다의 미래 또한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항구는 항구 그 이상의 것이다. 우리의 항구가 생명항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계, 또 다른 바다가 있기 때문이다.